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통합과 실용 원칙을 앞세워 보수 정당 출신 후보를 지명한 지 28일 만입니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윤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부정청약과 갑질, 자녀의 특혜 입학 이유까지 지명과 동시에 갖은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난주 신년 기자회견 당시 본인 해명도 들어봐야 한다며 결정을 미뤘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전격 철회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숙고와 고심 끝에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후보자 지명 약 한 달 만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 이틀 만에 내린 결정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오전 중에 결정을 내렸고 후보자에게도 점심 이후 통보됐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적 눈높이와 도덕적 기준에 부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장관 취임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지명 철회 배경을 묻는 질문에 홍익표 정무수석은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특정 의혹을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자진 사퇴 대신 지명 철회를 결정한 데 대해선 인사권자로서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이 후보자는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낙마 사례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후보를 지명한 책임은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며 대국민 사과와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엄격하고 공정한 인사기준 마련을 위해 정부와 함께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지명과 동시에 과거 내란 옹호 전력이 불거져 논란이 된 이 후보자는 인턴 직원 갑질 의혹과 아들의 명문대 입학 의혹,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 등 국민 정서상 민감한 의혹들이 잇따르면서 결국 여론의 역풍을 넘지 못했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통합 인사 기조는 흔들림 없이 계속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명과 동시에 파격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이해운 후보자 지명. 시작부터 거센 역풍을 맞았습니다. 과거 12.3 내란 옹호 행위가 초반부터 발목을 잡은 겁니다. 다른 의혹들 역시 일반인의 눈높이를 한참 벗어나 있었습니다. 인턴 직원 갑질 의혹. 너 뭐 IQ 한 달이야? 야! 야!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여기에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은 여론에 불을 붙였습니다. 결혼한 아들까지 가족으로 포함시켜 강남 고가 아파트에 당첨되고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을 본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인사검증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청와대의 검증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아마 하실 것 같아요. 뭐 문제가 있죠, 결론적으로. 부족하죠. 그리고 열린 인사청문회. 이해운 후보자는 부정청약 문제에 대해 아들 부부의 관계가 소원해져 혼인신고를 못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혼례를 올리고 곧바로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깨어진 상황이라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아들 부부가 왜 아파트 당첨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게 됐는지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여론은 더 악화됐고 보수 인사 등용은 결국 첫 지명 철회로 마무리됐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음 주 내내 이 사안으로 둘러싸일 가능성이 있었다며 이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기는 어려워졌다고 고심한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빨리 해야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그러면서도 국민 통합을 위한 보수 인사 등용 기조는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베트남 출장 중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치료를 받아온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오늘 별세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독재 타도에 앞장선 투사이자 4명의 민주진영 대통령을 만들어낸 한국 민주주의의 거목이었습니다. 고인의 삶을 장슬기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가 73세의 나이로 오늘 오후 영면에 들었습니다.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 자격으로 베트남 출장길에 올랐다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현지에서 긴급 수술까지 받았지만 결국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대학 시절 민천학령 사건과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으로 두 차례 옥고를 치른 청년 이해찬이 대중에게 각인된 건 정치권에 입문한 지 1년 만인 1989년 전두환 씨를 상대로 한 50 청문회였습니다. 전두환 증인의 상대로 해서 이 청문회를 한다는 것 자체에 큰 기대를 걸질 않았었습니다. 속된 말로 걸레는 빨아도 걸레라는 말이 있습니다. 날카로우면서도 정제된 언변으로 노무현 당시 의원과 함께 단번에 스타 의원으로 발돋움했습니다. 모두 7번의 총선에서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을 만큼 개인적인 정치 이력도 독보적인 데다 35년간 민주진영 대통령들의 전략가로서 킹메이커로도 꼽힙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40대 교육부 장관으로 입각하며 이해찬 세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큰 폭의 개혁을 단행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책임 총리로서 국정의 한 축을 담당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국민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지하실에서 찻대기를 하고 고속도로에서 수백억을 들여온 정권이 아닙니까? 그런 정당이 어떻게 그 좋은 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당대표로서 시스템 공천을 내세우며 180석이라는 초유의 선거 결과를 달성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도 각별한 관계였습니다. 이 대통령에게 쏟아지던 화살을 지속적으로 막아주면서 친 이재명 진영의 상징적 후견인 역할을 했습니다. 40년 가까이 민주진영의 거목이었던 그는 오는 27일 고국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미뤄져온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예정대로 5월부터 시행한다고 공식화했는데요. 5월 9일까지 집을 팔면 적용하지 않는 걸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의 기대처럼 또다시 시행을 미루는 일은 없을 거란 점을 분명히 하고 대신 집을 팔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는 건데요. 현장 분위기는 어떤지 남효정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시장 분위기를 물어보자 마음이 급해진 집주인들이 있다고 답합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14억 원에 나왔던 아파트는 주말 사이 8천만 원이 내렸고 11억 원이던 아파트도 가격을 5천만 원 내렸습니다. 두 집 모두 양도세 중과 시행 전에 팔아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한 7천에서 8천 정도 좀 내려서 내놓은 급한 상황이죠. 오늘도 계속 좀 아까도 계속 통화하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에 따르면 기본 세율은 6에서 45%이지만 2주택자면 20%포인트, 3주택자면 30%포인트가 가산됩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최고 세율이 82.5%에 달합니다. 시세 차익이 있다고 해도 대부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이유로 이 제도의 유예를 매년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에 이어 오늘도 재연장을 하도록 법을 또 개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오는 5월 시행을 다시 한번 공식화했습니다. 다만 제도 유예 종료일인 5월 9일 계약분까지는 중과세를 유예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5월 9일까지 잔금을 납부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하는데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강력한 대출 규제와 토지 허가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집을 팔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시세 차익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의 주택부터 매물로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주택자가 매도 대신 증여하거나 정책 변화를 기다리며 버티기에 나서면서 오히려 시장에 매물이 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기존에도 다주택자들 매도를 유도를 했다가 1, 2년 지났다가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 풀어주고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이 학습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서 보유세 개편 가능성까지 언급한 만큼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기조는 쉽게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며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이 계속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미국 미네소타에서 시민이 이민 단속 요원의 총에 맞아 숨지는 일이 또다시 벌어졌습니다.
희생자는 미국 시민권자인 30대 남성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지만 이 남성이 손에 들고 있던 건 휴대전화뿐이었습니다. 구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 요원이 시위 참가 여성을 거칠게 밀자 곁에 있던 한 남성이 막아섭니다. 그러자 남성에게 최루 스프레이가 날아들더니 순식간에 모여든 요원들이 남성을 길바닥에 쓰러뜨려 짓누릅니다. 곧이어 한 요원은 총을 꺼내들더니 그를 향해 사정없이 발사합니다. 사망한 남성은 37살 알렉스 프레티로 미국 시민권자이자 지역에서 재향군인을 보살피던 간호사입니다. 국토안보국은 그가 무기를 소지한 채 무장해제를 격렬히 거부했기 때문에 방어 차원의 총격을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An individual approached U.S. Border Patrol officers with a 9mm semi-automatic handgun. An agent fired defensive shots.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의 SNS에 총기 소지자의 것이라며 총기와 탄창 사진을 올리더니 장전됐고 발사 준비가 됐다고 적어 정당방위였음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제보자들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피해자는 총을 갖고 있었지만 꺼내지 않았고 손에 든 건 휴대전화뿐이었습니다. 또 연방요원이 프레티를 제압하자마자 총부터 빼앗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과잉 대응, 거짓 해명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오하라 미니애폴리스 경찰국장은 프레티가 교통위반 통고서 외에는 법 위반을 한 전적이 없고 합법적 총기 보유자이자 주법에 따라 공공장소의 권총을 은닉 소지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주민이라고 밝혔습니다. 팀 월스 미네소타 주지사도 참을 만큼 참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작전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Donald Trump, I call on you once again. Remove this force from Minnesota. They are sowing chaos and violence. 또 연방정부가 셀프 조사에 착수해 미네소타 범죄검거국 요원들을 현장에서 막아서고 있다며 주가 조사를 주도해야 한다고도 요구했습니다. 프레티의 부모는 성명을 통해 세상의 변화를 만들고자 한 그는 자신의 영향력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 채 우리 곁을 떠났다며 아들 죽음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미국 시민이 이민 단속 요원의 총에 맞아 숨진 건 벌써 2명째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사과는커녕 오히려 불법 이민자 체포를 더욱 독려하고 있는데요. 이유가 뭔지 뉴욕에서 나세용 특파원이 분석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미네소타주 세인트폴, 무장한 연방요원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더니 아시아계 노인을 집에서 끌고 나옵니다. 폭설이 내리는 혹한의 날씨에도 노인은 속옷 차림에 담요를 간신히 걸쳤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성범죄자 체포작전이라고 했지만 노인은 범죄 이력조차 없는 시민권자였습니다. My son grabbed my ID, showing to them. They just say, "Okay, you're good." This isn't sorry or anything. 르네 굿이 사살된 뒤 작전은 더 과격한 양상으로 변했습니다. 영장 없이 집을 뒤지는가 하면 5살 아이까지 끌고 가 구금합니다. We are under attack by this administration right now, and this is not okay. It's just not. 강경한 대응 이면엔 최근 생활비 문제로 급락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민자들이 미국 사회에 기생해 불법을 저지르고 지원금까지 빼돌리고 있다며 반이민 정서를 자극해서 지지율을 다시 끌어올리려는 겁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주년 회견에서 직접 체포된 이들의 자극적인 사진을 내보이며 심각한 범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These are all criminal, illegal aliens that in many cases they're murderers, they're drug lords. CNN은 최근 트럼프가 이민 정책 메시지가 뜻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에 좌절감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민자 추방 정책 지지율은 르네 굿 사망 이후 30%대로 하락했습니다.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에선 이민 당국 수장들을 불러 이번 사망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친트럼프 인사들은 즉각 숨진 프레티가 좌파 정치인들에게 선동을 당한 탓이라고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동료 시민들이 찍은 증거 영상이 속속 공개되는 상황에서 미국식 색깔론만으로 들끓는 여론을 잠재우긴 어려워 보입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웃나라인 캐나다도 위협하고 나섰습니다. 캐나다 총리가 중국을 방문해 관계 개선에 나선 걸 문제 삼은 건데요.
캐나다 총리를 주지사로 폄하하고 캐나다 상품에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박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6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8년 만에 중국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이 심해지면서 교역의 다변화라는 실리를 선택한 겁니다. Canada and China now have the opportunity to work more closely together to strengthen the world's multilateral institutions.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곧바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캐나다가 중국과 협정을 체결하면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캐나다 제품에 즉각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은 겁니다. 중국이 캐나다의 전반적인 생활 방식 등을 포함해 완전히 산채로 먹을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병합하겠다는 자신의 야욕을 상기시키듯 카니 총리를 주지사로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북미 동맹의 균열은 처음이 아닙니다. 카니 총리가 지난 세계경제 포럼에서 미국의 일방주의를 비판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받아치기도 했습니다. They should be grateful to us. Canada lives because of the United States. Remember that. 트럼프의 이런 행보는 중국 견제의 의지도 담겨 있습니다. 캐나다가 위협을 느끼면서 중국과 가까워지려고 하잖아요. 트럼프 행정부가 좌시할 이유가 없죠. 중국과 손을 맞잡고 중견국들의 연대를 촉구한 캐나다의 행보에 미국이 압박을 가하면서 북미 지역도 갈등이 커질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이번 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옵니다. 특검은 대한민국 공적 시스템을 크게 훼손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요. 김 씨는 금품 수수와 관련해선 샤넬백은 인정했지만 그라프 목걸이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차현진 기자입니다. 영부인이 되기 전부터 숱한 의혹에도 제대로 된 조사는커녕 압수수색 한 번 받지 않았던 일명 V제로 김건희 씨.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내란 사태 등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이번 주 수요일엔 김 씨에 대한 사법부의 첫 법적 판단이 나옵니다. 김 씨가 받는 수많은 혐의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가 이번 1심 판결 대상.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앞서 김건희 씨가 대한민국 법 위에 서서 공적 시스템을 붕괴시켰다며 김 씨에게 도합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반면 김 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도이치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선 시세 조종 사실을 알지 못했던 단순 투자자였을 뿐이다.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도 명 씨가 의뢰하지도 않은 여론조사를 일방적으로 보냈다고 주장합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선 통일교로부터 2개의 샤넬백을 받은 사실 등은 재판 과정에서 마지못해 인정했지만 대가성은 물론 통일교 청탁이 대통령 직무와도 관련성이 없다고 항변합니다. 6천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은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김 씨가 최종적으로 목걸이를 수령했다는 추가 증언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증거 불충분을 주장해 죗값을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심산으로 보입니다. 오는 28일엔 김 씨 재판에 이어 정치자금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도 내려집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의 합당을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달 안에 합당이 완료될 거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다만 지분 논의는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필요성에 대해 완전한 내란 극복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것이라고 묵박았습니다. 내란에 함께 맞서왔던 두 정당이 내란의 완전한 극복을 위해서 힘을 모으자. 당면에서는 지방선거를 함께 치르자라는 것이고. 그러면서 합당된 민주당이 오는 6월 예정된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선 지금이 합당의 적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어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합당 관련 공식 절차를 밟기로 했는데 조국 혁신당의 독자적 정치적 개인회의는 보존돼야 하면 물론이고 확대되어야 한다. 이런 원칙에 기초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조국 혁신당이 사실상 합당을 수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0년 역사에는 수많은 정치 세력들의 DNA가 다 새겨져 있습니다. 민주당이라는 큰 생명체 내에서 조국 혁신당의 DNA도 잘 섞이게 될 것이다. 통합 시기와 관련해서는 지난 2021년 50여일이 걸린 열린민주당과의 통합 사례를 참고할 때 2달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공천에 대해선 어떻게 전개될지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다만 통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분 논의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합당이 절차적 정당성 없는 독단적 합당이라는 반대 목소리를 의식한 듯 정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하는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족수 부족으로 한 차례 부결됐던 1인 1표제 재추진 의견 수렴에 대해서도 압도적 찬성 여론이 확인됐다면서 이번엔 중앙위에서도 통과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중일 갈등 속에 일본 도쿄의 한 공원에 살던 쌍둥이 자이언트 판다가 이틀 뒤면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일반인들에겐 오늘이 일본에서 판다를 볼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4천 명이 넘는 관람객이 몰렸습니다. 도쿄에서 신지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사육장 앞을 가득 채운 사람들. 쌍둥이 자이언트 판다 샤오샤오와 레이레이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기 위해 모인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일반 공개일인 오늘 동물원 측은 사전 추첨 형태로 4,400명을 선발했는데 경쟁률이 24.6대 1에 달할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유리창 너머로 판다를 마주한 사람들은 연신 사진과 동영상을 찍으며 아쉬운 마음을 달랬습니다. 可愛いところが好きです。目が好きです。悲しいです。はい、すごく寂しいですよね。なんかまた仲良くなって来てくれたらいいなと思いました。 오는 27일 판다 남매가 중국으로 떠나면 일본엔 단 한 마리의 판다도 남지 않게 됩니다. 1972년 중국과의 국교 정상화 이후 약 반세기 만입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도 등은 새로운 판다 대여를 원하고 있지만 중국과의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기 전까진 어려울 전망입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1일 브리핑에서 일본과의 판다 대여 협정을 연장할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중국의 판다를 보러 오라고 답하며 가능성이 희박함을 시사했습니다. 我们知道在日本有一大批大熊猫的粉丝，我们欢迎日本民众来中国看大熊猫。 판다 외교라는 국제정치 용어가 있을 정도로 판다는 중국의 외교적 온도계로 쓰여왔습니다. 중국은 이달 말 프리드리 메르츠 총리의 방중을 추진 중인 독일엔 자이언트 판다 2마리를 추가로 보내기로 했고 한국에 대해서도 추가 임차를 추진 중입니다. 일각에선 중일 정상 간 대화를 통해 얽힌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올해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에이펙 전까지 만남이 성사되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신지영입니다. 흰색 우주선을 닮은 비행체가 하늘로 높이 올라갑니다. 고도가 높은 곳에선 강한 바람이 일정하게 분다는 점을 이용해 비행선 모양의 풍력 발전기를 중국이 개발한 건데요. 베이징 이피리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도로 위 하늘에 비행기 엔진처럼 생긴 거대한 물체가 떠 있습니다. 4개의 작은 날개가 달려있는 모습이 흡사 우주 비행선 같아 보입니다. 길이 60m, 높이 40m로 아파트 15층 건물 정도 되는 이 물체는 중국의 고고도 풍력 발전기입니다. 2014年的动画电影《超能陆战队》中描绘的科幻画面，如今被我们率先实现了。它叫 S。 비행체 안에 헬륨 가스가 들어간 이 발전기는 고도 2000m 상공까지 올라가 12개의 프로펠러로 전기를 생산한 뒤 지상으로 전기를 내려보냅니다. 지상에서는 바람의 방향이 수시로 바뀌고 세기도 일정하지 않은 데 반해 수백 미터 이상의 고고도에서는 강한 바람이 일정하게 불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바람을 이용하면 지상보다 수십 배 더 많이 전력 확보가 가능하고 송전탑과 같은 설비가 필요 없어 산간이나 섬 등 격오지에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因此就让一些资源禀赋没有那么好的地方，瞬间变成了资源禀赋优势的地方。 이 발전기의 최대 전격 출력은 3메가와트. 24시간 동안 72메가와트시의 전력 생산이 가능한데 이는 한 가구의 전기 사용량을 30kW시라고 했을 때 2,400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양입니다. 개발업체는 앞으로 대류 활동이 거의 없는 지상 10km 높이의 성층권까지 풍력 발전기를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5,000제곱미터 크기의 연을 하늘로 띄워 전기를 생산하는 시험도 완료했습니다. 높은 고도의 바람을 탄 연이 지상의 발전기를 당기거나 풀면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자연에서 에너지를 얻는 장소가 산이나 바다를 넘어 하늘로까지 넓게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필입니다. 공연 무대에서 사람이 조종하는 인형이나 물체를 퍼펫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의 손으로 동물부터 상상 속 존재까지 살아 움직이는 듯 구현해내는 퍼펫극의 매력에 잠시 빠져보시죠. 임소정 기자입니다. 동물원을 운영하다 이민을 떠나게 된 소년 파이의 가족. 거센 폭풍 후에 배가 뒤집히고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소년 파이 앞에 더 큰 시련이 닥쳐옵니다. 호랑이와 227일 동안 망망대해를 표류한 소년의 이야기로 맨부커상 수상작인 라이프 오브 파이. 소설 속 벵갈 호랑이를 눈앞에 살아 숨쉬게 한 건 퍼펫. 그리고 한몸이 되어 이를 움직이는 3명의 배우들입니다. 그냥 어느 순간 몰입이 확 돼가지고 이게 진짜라고 믿을 수 있을 만큼 정말 리얼하고 사람이 조종하는 인형과 구조물을 통칭하는 퍼펫. 그간 아동극에 쓰이는 인형 정도로 알려져 왔지만 요즘엔 상상하는 모든 걸 구현하는 장치로 많은 공연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환상 속 세계를 무대 위에 구현하는 것 역시 한 명에서 최대 12명의 배우가 함께 움직이는 50종의 퍼펫입니다. この子が何を今考えているのかなっていうことをとても意識しながらやっています。生かしてあげるっていうのを一番大切にして動かしています。 퍼펫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배우들이 늘면서 영국 최고 권위의 공연예술 시상식인 올리비에 어워즈는 이례적으로 퍼펫티어들에게 조연상을 수여했습니다. 퍼펫극이 이토록 각광을 받는 건 퍼펫이 주는 특별한 경험 때문입니다. It takes a lot of imagination from the actors and from the audience to believe in the things that are happening. 사람이 움직이면서 항상 같을 수 없는 그런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AI를 이용한다거나 뭐 기계를 이용해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상하는 모든 게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인공지능의 시대. 역설적이게도 관객들은 사람의 숨결과 상상으로 만들어가는 퍼펫극에 환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잠시 뒤 뉴스데스크에 이어 방송되는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윤석열 정권의 이른바 건폭몰이가 초래한 노동자의 죽음과 우리 사회에 확산된 노조 혐오 실태를 고발합니다. 또 법의 사각지대에서 차별과 멸시를 감내해야 하는 권리박 노동자의 현실을 집중 조명합니다. 프로농구에서 SK가 KCC에 30점 차 대승을 거뒀습니다. 새내기 다니엘이 득점은 8점에 그쳤지만 엄청난 에너지로 팀 분위기를 이끌었는데요. 박재훈 기자입니다. 경기 전부터 열정을 발휘하던 새내기 다니엘의 움직임엔 활력이 넘쳤습니다. 스피드를 발휘한 가로채기에 이어 저돌적인 돌파로 득점을 올렸고 정확한 석점슛도 꽂아 넣었습니다. 상대 에이스 허훈을 꽁꽁 묶는 수비까지 선보여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압권은 이 장면이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몸싸움으로 KCC 송교창을 뚫어내고 기어이 득점을 성공시켜 동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석점슛 기회에서 패스를 받지 못해도 덩크를 위해 패스를 달라고 외쳐도 역시 선택을 받지 못했지만 팀 동료의 득점에 활짝 웃어 보인 다니엘의 에너지 넘치는 활약 속에 SK는 KCC에 30점 차 대승을 거두고 2연승을 질주했습니다.
팀 안에서 좀 에너지 그리고 좀 경기력을 올릴 수 있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형들이 믿을 수 있는 선수가 될 테니까 믿을 수 있게 되면 그때 다시 주세요. 1, 2위 맞대결에선 선두 LG가 정관장을 완파하고 승차를 한 경기 반으로 벌렸습니다.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사흘 전 미국에 입국하다 공항에서 일시 구금됐던 이정후 선수가 오늘 밝은 표정으로 구단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당시 조금 당황했지만 해프닝이었다고 설명했는데요. 팬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으며 구단 행사에 참석한 이정후 선수. 사흘 전 입국 당시 서류 미비로 LA 공항에 4시간 넘게 구금되기도 했죠. 현재 언론도 이 부분에 큰 관심을 보였는데 이정후는 단순 해프닝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평상시대로 들어왔는데 그런 상황이 생겨서 저도 좀 당황스럽긴 했는데 구단 또 에이전시에서 잘 나서줘가지고 잘 해결해서 붙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벌써 3번째 시즌을 맞으면서 타격은 물론 수비까지 기대가 높은데요. 이정후는 성공적인 시즌과 WBC를 위한 본격적인 몸 만들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팀 캠프 합류해가지고 이제 팀 스케줄대로 일정 소화하다가 미국 시간으로 2월 26일쯤에 일본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본에 도착하면은 V리그 올스타전이 오늘 춘천에서 열려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흥국생명으로 이적한 이다현은 친정팀 강성형 감독과 춤을 추면서 경기장 분위기를 끌어올렸네요.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벌써 일주일째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김포의 모습인데요. 연일 이어지고 있는 혹한에 한강도 꽁꽁 얼어붙어서 유빙이 가득합니다. 내일도 강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겠고요. 한낮에도 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주 후반까지도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내일은 밤사이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부지방을 중심으로 1cm 안팎의 눈이 조금 내리겠고요. 그 밖에 서쪽 지방에서도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수도권과 동쪽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산불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불씨관리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영하 9도, 춘천 영하 14도, 대구 영하 8도까지 쭉 떨어지겠고요. 한낮 기온도 서울이 0도, 대전 2도, 광주 3도, 부산 7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다음 주 주말부터는 강추위가 조금씩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일부터는 한낮 기온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일요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